박상원 박사가 오늘 아주 급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요. 일단 오늘 그냥 세 사람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안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요. 앞서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각국 정상회담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구상이 지금 되고 있고, 한미일도 있고 한중일도 있고 무슨 남북 뭐에다가 미국까지 섞인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잘 섞어질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뭔가 또 펑크가 날 수도 있고 하는데 황 소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미국 쪽에서는 이 전략적으로는 이 회담을 안 받으면 제재 압박 부분이 어려워지고 또 트럼프의 중간 선거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했지만은 그 수용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이 마이클 그린 같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 GSIS의 석자 연구원이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 의견에 거의 동조를 하는데, 회담에 못 갈 가능성이 40%, 회담 전에 깨질 가능성이, 회담을 하지만은 결렬될 가능성이 40%, 회담을 하고 몇 달 가다가 깨질 가능성이 18%,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2%,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마이클 그린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 회담의 장래를 예측하는 거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보고,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이 회담에 임하는 부분은 이 남북한이 지금 짜고 미국을 압박하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을 역으로 받아치면서 트럼프의 정치 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담에 임하는 포지션을 잡는 거지, 이것이 마치 뭐 뭔가가 극적으로 진행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이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알박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평화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 원칙적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완화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하는 부분을 양해라는 이런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까지도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는 지금 세팅이 강경파로 NSC와 지금 이 국무부 CIA를 재편을 해서 이쪽에서 지금 회담을 대응하는 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받겠다고 한 지 15일이 더 지났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진전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김정은은 한 보름째 지금 묘연하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북한하고의 이런 부분에 1.5트레이기는 이런 게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뭐 뾰족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에는 이 정권이 굉장히 낙관적인 부분을 그려가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다가 회담 전에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이 회담이 원만하게 굴러갈 것이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전망으로 황 소장은 지금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는 게 우리 쪽이라는 결론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본인의 권력 차원에서 뭔가 이용할 부분이 있고 한데, 그리고 또 하나 황 소장이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미국 쪽에 완전한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주도하로 남북 관계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북 회담에 상당한 정도의 그 내용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랍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뭐 북미 정상회담 올 상반기에 예정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대단히 이제 긴장이 되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좀 지뢰밭을 뭐 걸어가야 될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 합의 이후 제일 큰 그 변화는
트럼프의 그 이제 안보 라인들이 지금 이제 뭐 대폭 지금 이제 교체가 되거나 또 예고가 되고 있다는 거. 틸러슨이 뭐 전격적으로 이제 해임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매파인 폼페이오가 내정이 되고 국무장관에, 그리고 뭐 맥메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늘 내일 뭐 하는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의 안보 라인이 이제 강경파가 이제 주도하는 트럼프 스타일의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인물들로 이제 갈 거라는 거. 이게 주는 신호가 역시 뭐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이제 결코 이제 밀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신호로 아마 읽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얘기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이게 이제 예측 불허의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자기 어떤 거칠은 특유의 스타일, 뭐 저돌적인 그리고 거침없는 스타일, 이런 거를 보이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했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은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 뭐 두 사람이 직접 뭐 서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갈지를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이게 그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불가측성, 이런 거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이제 그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이 중재자로서의 아주 그 좀 치밀한 관리, 이거를 굉장히 좀 챙기려고 의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의 그 회담의 결과를 또 이 미국 정부와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어떻게든 또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이제 수용하고 동의하는 이런 어떤 그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마 좀 상당히 좀 이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예측 불허에 굉장히 좀 긴장된 상황이 뭐 예정이 이제 돼 있는 건데, 다만 그래도 저는 비관보다는 좀 낙관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싣고 싶은 거는, 네. 트럼프도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 업적의 차원에서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받아줄 거는 받아주면서라도 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길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역시 이제 저는 결렬보다는 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잘 된다면 트럼프의 경우에 뭐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본인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뭐 기록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시도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김동구 대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한반도 대탕트, 한반도 평화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상당히 지난 연말까지의 어떤 이 6차 핵실험, 그리고 ICBM급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핵무력 완성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듯이 보였지만 어쨌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올해부터는 이 대화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길로 나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평화 모멘텀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된다 봐요. 그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코리아 패싱이다 뭐다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좀 종족 변수로 이렇게 그 받들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풀어나간 걸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미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좀 넘어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사실은 본인도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자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그 갔었는데, 어쨌든 어제 그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의 그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이후에 6.15와 14 정상회담에 나왔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회 비준은 그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이제 우리
현재 정전 체제를 갖다가 이 평화 협정으로 그 바꿔 나가면서, 그리고 이 지금 북이 원하는 거는 이 자기들이 체제 안정이잖아요. 이게 그 체제 안정을 위해서 남북 간에, 그리고 그 이 미국과 함께,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보장하는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그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이 좀 전에 그 이야기했던 지금 이제 그 보수 야당이라든지 미국의 강경파에서는 또 속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위장 평화 공세고 시간을 벌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주고, 아까 뭐 미국의 어느 그 이 전문가는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경우는 2%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했지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거냐, 아니면은 그 이 북한까지도 어쨌든 미국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범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동북아의 대륙으로 진출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그게 하는 것이 자기 국익을 극대화시키냐, 그 봤을 때 저는 후자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이 오바마나 클린턴이 못했던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꼭 트럼프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국가의,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 북한이 이제 이 자기들이 핵무기 개발하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핵 가지고 세계와의 전쟁을 치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고, 그 중심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부터 이 경험을 쌓은 그 경륜으로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서 하나하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가 좀 질문 드릴 테니 거기 좀 답하시고 또 얘기 들으시죠. 아까 북한의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지난 연말에 핵무력 완성을 얘기했는데, 이후에 서로의 접점이 핵 무력 상황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것을 따로 무슨 폐기라든가 역진의 가능성까지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김명구 대표. 저는 동상이몽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한상을 가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일제전 그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력 완성이라고 그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핵경제 병진 노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기의 체제 보장을 위한 어떤 그런 이 가정에 있었던 거지, 그 자체가 목표는 그 아니었다고 그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북의 최종 목표는 적화 통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북은 이 리비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례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핵을 가진 나라가 침공당한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뭔가 모멘텀을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애매하게 얘기하시네. 그다음에. 사실 북한을 누가 침공을 합니까? 북한이 침공을 할까봐 걱정을 하지요. 북한이 침공을 당한다라고 체제 위협을 느낀다라는 부분에 지금 북한이 핵을 안 만들면 누가 침공을 합니까? 오히려 북한이 시비를 걸까봐, 북한하고 전쟁에 말려들까봐 주변에 다 우려하고 있지요. 그래서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위협은 정말로 북한에서 격변이 일어나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퇴출되거나, 안 그러면 중국이 개입을 해서 김정은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런 거 아니고는 북한의 체제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핵이 없다고 보면요. 제로지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도 신경을 쓰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북한의 체제 위협이라는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거의 근사치에 갖다 놨다. 뭘 갖다 놨느냐. 핵을 가지고 탑재해서 미국까지 보내는 능력을, 그리고 구두로 수차례 미국을 상대로 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핵을 없애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미국이 여기서 발을 빼버리고 적당히 ICBM만 폐기하면서, 그리고 중단거리 미사일은 허용하고 핵은 동결한 상태로 끝내는 것. 저는 문 정권이나 문정인이 이야기한 거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문정인이 이야기가 김정은이 이야기고 남북 사이에 합의로 거의 나오고 그렇게 착착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짓고 그래서 평화체제를 합의해주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고 미북 수교를 하고 그러고는 당연히 등장하는 것은 자동으로 적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적대를 종식을 했는데 지금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미군의 지휘 변경까지도 당연히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뭐냐. 장기적으로 더 압박을 해서 미국은 한때는 한 3년에서 5년 보더라고요. 압박을 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 할 때 북한에 대한 뭐 경제 부흥이나 그러니까 핵 미사일 현상 유지는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니, 절대 인정 안 하죠. 그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가지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란이 만약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이 적의 선의를 믿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의 선의를 믿는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럼 여기서 한국이 제일 웃기는 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체제,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는 또 북한에 대한 보상, 단계별 보상, 심지어 뭐 개성페이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쪽 보따리는 이야기하면서 사실 중국의 쌍계 투트랙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이쪽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에 어떻게 요구하겠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원하는 부분만 보따리를 던져주고 비핵화는 거기에 상응해서 디테일하고 아주 이 작은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게 북이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알아야 될 핵심이 뭡니까? 핵 몇 개 있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 몇 개 있냐. 원자로 몇 개 있냐. 원심 풀리기 몇 개 있냐. 그리고 ICBM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 몇 개 있냐. 통계라도 내놔라 해야 그것이 폐기든 동결이든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쪽은 저쪽이 몇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협상을 시작합니까? 네, 뭐 실무적으로 혹시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뭐 관건이 되는 거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이제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하느냐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그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느냐 이것이고 지금 뭐 트럼프가 이후에 대화의 어떤 지속에 아마 조건으로 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구체적으로 핵 포기에 대한 어떤 의사 입장 이런 거를 좀 확인해야 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진전이 가능하다 이런 게 될 텐데. 근데 저는 그거는 아마 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좀 마음을 먹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특사단이 갔을 때도 그거에 관한 뭐 얘기는 이미 뭐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그 선친들의 이제 유언이기도 하고 그거를 뭐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있고, 다만 이게 이 비핵화까지 이제 가기에는 그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단계별 로드맵이 이제 필요하고 핵동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될 거고, 이미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되는데, 다만 북미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전제 조건을 당연히 뭐 요구를 하겠죠. 우리는 뭐 핵 포기할 이제 의사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의 체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확고하게 이거를 보장을 할 것인가, 이게 결국 맞물려서 가치가 되는 성질이고, 그리고 저는 트럼프나 어떤 미국 정부도 만약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북이 요구하는 거.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북미 수교까지도 그거를 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거친 자기 스타일대로 이끌고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또 이 압박의 수위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함은 있지만은 반대로 또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화끈하게 북의 요구를 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장해버리겠다. 예. 당장
평양에 그러면 뭐 미국 대사관 뭐 만들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것이 대타협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리고 그 과정에 고비가 또 여러 차례 있겠지만은 결국은 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동구 대표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 예. 지방선거 관련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좀 뭐 세부적으로 좀 할 수도 있겠지만요. 크게 두 틀에서 그냥 각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최근에 어떻게 분위기의 이후의 변화 가능성 뭐 한 두 달 반쯤 남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지역을 모두 한번 쭉 훑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주목할 만한 지역 또 우리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조금 분석적인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창선 박사. 뭐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우세 분위기 이거는 뭐 6월까지 뭐 지속되지 않겠나. 변화 가능성 없다. 네, 달라질 뭐 변수가 특별한 게 지금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우세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들이 뭐 새롭게 뭐 막 등장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전국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서울시장 선거가 결국은 박원순 시장의 이제 우세 속에서 쭉 가지 않겠는가 이미 그 판짜여지는 구도 자체가 보니까 그런 판단이 이제 듭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후보 자체에 지금 후보를 마련하는데 그 자체에 지금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1야당이 지금 마땅한 후보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워낙 그 지금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이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을지 나온들 또 박원순 시장을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도 지금 아주 그 대단히 불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우세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민주당한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 개헌 논의 이것도 민주당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 개헌안이 뭐 계속 발표가 되고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발의를 한다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개헌안 지금 나오는 그 정부 개헌안 가지고 개헌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제로거든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통과할 가능성은 저는 이제 제로라고 보는데 근데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전국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 정부 여당의 개헌, 그리고 야당들의 호언 이 구도로 지금 이제 쭉 가게 돼 있고 그렇게 보면은 개헌의 그 내용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아주 좀 화려하고 좀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층한테는 특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대결 구도가 가면은 문재인 정부나 또 민주당 입장에선 하등에 뭐 불리할 것이 없는 부결이 되더라도 이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뭐 충청권에서 지금 안희정 파문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서는 지역적으로 좀 이제 차질이 빚어지고 좀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민주당이 아주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뭐 부분적으로 좀 그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이제 우세는 뭐 6월 선거까지 뭐 계속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정선 박사는 현재 민주당의 우세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오히려 더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런데 개헌 청와대 주도의 개헌 발의 시도도 아주 뭐 조금 긍정적으로 그쪽한테는 미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밀어붙였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뭐 58%가 찬성하고 29%가 반대한다 이런 거 국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개헌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꾼들의 이런 공작에 의해서 항상 이런 개헌 저런 개헌이 요구되는 거지 국민들이 개헌을 하자라고 한 적극적인 의욕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개헌 좀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지금 적폐청산하고 북한하고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남북 접촉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6월 13일 날 선거인데 그러면 5월 달에 트럼프하고 이 누굽니까? 김정은이하고의 회담에서 어찌게 잘 됐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끝나서 잘 가는 식으로 가면 여건이 아주 유리한 구도로 갈 거고 만약에 5월 달에 회담이
하지도 못하고 깨지거나 회담을 했는데 얼굴 붉히면서 판이 깨지면 그때부터 또 한반도 위기 상황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클 거다 이래 보고. 그럼 깨지거나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고 아까 봤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 이 부분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곧 구속을 시키면 그것이 이제 계속 이 재판이 진행되어가는 절차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부분이 여권에는 상당히 유리한 지형이다 이렇게 보겠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당이 한 5개 정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어느 지역이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한 군데 정도는 빠질 것 빠지고, 같고요. 영남 외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제가 충청도 정당의 이 대표 비서실장을 해봐서 아는데 충남에서 정서나 조사하고 관계없이 충남 정서가 이 개입으로 충청 출신 대선 후보를 제거했다. 또 그 사람의 또 오른팔도 제거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건이 내가 볼 때는 내부의 어떤 자신들끼리의 어떤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너무 지지도가 높으니까 좀 실수한 거다 이래 보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에서 독주라는데 거기에 전해철 씨하고 또 광명시장 누굽니까? 양기대 이 두 사람이 미투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은 지금 뛰어도 뛰는 맛이 아닐까. 요즘 조용하잖아요. 거의 선거운동을 1등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조용해요. 이것이 또 다른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두 사람이 날라갔다. 안희정, 이재명이. 그럼 지난 경선에서 2, 3등 했던 사람이 제거됐다.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박영선, 우상호 이 두 사람이 어느 시점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하면서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권 내부에 차기의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에 가까운 사람을 지금 모두 탈락한다. 지지율이 높을 때 모두 제거해서 그래도 선거 결과에는 큰 이상이 없다면 그런 유혹을 느껴볼 수 있죠. 지금 너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야권에서 후보군 중에서 새롭게 등장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홍준표는 서울시장 나가고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나가고 안철수는 저기 부산시장에 나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당위적으로 그런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 현실 그런데 가능성.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선거 결과는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그렇게 되면 당 지도부 퇴진에 대한 요구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럼 유승민도 퇴진이고 홍준표도 퇴진이라는 거죠. 당연히 퇴진해야죠. 그래서 야권이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뭔가 반격의 계기를 잡거나 이래 살아나기보다는요. 오히려 지자체 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철저히 망해져 버려가지고 야권 자체가 근본적으로 토양 관리가 새로 돼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 있습니다. 그때 황 소장이 새 정당 운동 하시려고 그러나? 아유, 김동근 대표.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미투가 이렇게 터졌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이 나왔고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차기에 가까이 가 있다는 안희정 지사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의 지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예의주시했었는데 별 변화가 없었어요. 없고 오히려 지지도는 소폭 상승했죠. 그러니까 우리 평화 무드가 흐르면서 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소폭 상승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봐주면 뭐냐면은 현재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와 여당의 지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이 행태 이 부분들은 저는 촛불 시민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데 이렇게 이 리딩 정당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선택을 지금 하고 그 민심이 저는 흐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은 지금 보수 야당에서 서울시장에 이 홍준표
이 경기지사의 유승민, 부산시장의 뭐 안철수, 제주지사의 원희룡 뭐 이렇게 포진돼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뭐 저는 그 점에서는 동의해요. 이 보수 세력들에서는 폐의론을 이야기하죠. 지방선까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가야 뭔가 새로운 그 기운도 형성될 수도 있고 또 사람도 보수 세력이 내가 나름대로 결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닥을 치면은 무조건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제대로 지금 이제 그 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예를 들면 심판론을 갖다가 지금 이 홍준표 대표는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지지도가 저 65% 이상 상회하는 가운데서 심판론이라는 것은 선거 메시지로서는 좀 적당치 않거든요. 오히려 그 변제론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 생존론 뭐 어쨌든 보수의 숨통은 터져야 되는지 않냐 뭐 이런 어떤 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야권 보수 정당 내에서 상당히 지금 그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이 비주류 중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조용히 있다가 지금은 맞붙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기들이 이게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책임론과 그 새로운 어떤 이 보수 세력 재편을 이야기하려면 이게 뭐 근거가 있어줘야 되니까.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6+알파가 안 되면 자기가 물러난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이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뭐 맥시멈이 5 되지 않겠나. 저는 5도 힘들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물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 이후에 그 속에서 홍준표 대표가 중간에 애매한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또 이제. 아니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총선 공천권까지 가진 어떤 그런 그 당대표가 되겠다는 의향을 비춰서 사람들이 이 뭐야 이렇게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는 이 일방적인 어떤 민주당의 어떤 지지 흐름 속에서 주목할 것은 그 PK 지역에 당으로서는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과연 부산과 경남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분이 속에서 지금 현재의 흐름은 그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거 때 또 늘 우리 이야기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안정론이냐 그 변화론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조금 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보수 세력이 문제가 많더라도 그래도 나라 안정을 위해서는 보수를 밀어야만 안보 등등 안정이 경제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보수 야당이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더욱더 불안한 어떤 정치 세력으로 비춰지기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 변동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우리 정치사에 이 여러 가지 점에서 지각이 변동된 선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좀 한마디씩 추가도 하죠. 야당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좀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당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또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니,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 특히 평화당까지 다 그렇죠. 다 포함이 되는데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당의 규모를 봤을 때 거기가 이제 우선적인 뭐 대상이 될 텐데. 사실 지금 뭐 피부로 느껴지는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층들도 적지 않거든요. 전에 비하면 좀 상당히 늘어난 게 좀 느껴져요. 집권 초기에는 다 입들을 안 열고 있다가 이제는 좀 입들을 여는 이런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데 그 층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당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독주를 하는 거는 민주당이 뭐 특별히 잘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사실 안 보이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도 이제 지지율이 이제 높게 나오는 거는 문재인 정부 이제 그 프리미엄 이제 효과 철저하게 누리는 거고 그리고 야당들이 워낙 지금 지리멸멸하니까 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차마 야당들을 지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예. 지지한다는 그 의사를 표명을 못하고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대표 생각하면 창피해서 지지를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보수층 내에서도 늘 많이 하고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유승민 또 안철수 생각하면은 뭐 약하다 또는 깜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제 반응들. 그러니까 그 야당들을 지지하는 거를 유보하거나 또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여야의 어떤 불균형은 결코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정당 정치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 야당들이 뭐 제1야당, 제2야당 뭐 또 등등 이 야당들이 한번 좀 6월 지방선거에서 무너지고 예. 좀 새로운 질서가 좀 만들어지는 거 이게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개 지역이 있죠. 7개 지역이 추가로 또 혹시 얼마나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좀 흥미롭게 볼만한 지역 있나요? 예컨대 뭐 송파 의뢰는 박종진, 배현진 또 송기호 변호사 등이 이미 지금 출마 선언하거나 할 예정으로 돼 있는 뭐 지역도 있고 한데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얘기할 게 특별하게 없습니까?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보궐선거에서 지금 뭐 정치 지형을 갖다가 바꿀 만한 이런 부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분에 정당 간의 대결이나 결사적으로 뭘 하자라는 부분이 여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제 거의 지지율도 높고 뭐 거의 자신들 뜻대로 되어가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좀 이완되어서 결사적으로 밀어주자 이런 부분도 없고요. 뭐 정권 심판하자 그런 기류도 또 반대로 야권에서 크게 형성되지 못하고 쌍방이 다 좀 무력화된 상황이에요. 만약 개헌이 빠져버리면 개헌 대표 빠지면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아주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들이 얼마나 동원되느냐에 따르는데 그렇다고 야권의 지지층이 여권의 지지층보다 더 투표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동기가 약하다. 지방의 그 보궐선거의 결과도 현재 정치 지형 수준으로 흘러가 버릴 거다. 거기에서 큰 이변이 나올 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 특히 중청이나 무슨 수도권에서 지금 보수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실제 이제 승리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둘이가 힘을 합쳐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겨우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인데 예. 이 둘이가 지금 단일화를 한다거나 어떤 선거 연대를 한다는 부분이 아직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의 핵심이 뭔가 하면 그 지도부들 간의 이 일종의 감정이나 또 서로 견제 이런 부분들이 더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느껴져요. 한국당이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영남 지역의 후보를 다 내어서 한 10% 안팎을 득표해서 한국당 후보를 다 떨어뜨리는 쪽으로 위협적인 작용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볼 때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망해가는데도 지금 자기 집구석을 더 챙기겠다라는 부분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상황에서 지금 뭐 이 보궐선거도 만약에 이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궐선거 지역마다 한 5%에서 10%만 득표를 해도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당선될 때가 어디에 있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투표율을 이렇게 좀 낮게 봤죠. 굉장히 낮게 넣을 것이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통 지방선거 투표율이 50%잖아요. 네, 50% 되죠. 예. 최소한 50%는 상회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양쪽 지지 세력이 이완 이건 분명히 있는 거죠. 있지만 어떤 우리가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바뀌었다는 유권자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하는 그 촛불 정치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이어진 게 그 선거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이 투표율이 점차 높아지는 이런 이 경향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 50%는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이 뭐랄까요, 뭐 관전 포인트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선거연대 부분입니다. 지금 황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추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때도 반문연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그것이 성사는 못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양 지도부들이 어떤 날선 공방을 하더라도 선거연대는 저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통 선거연대 그 후보 단일화의 조건이라는 게 둘이서 합했을 때 보세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예.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보일 때 그렇죠. 선거연대가 가능하거든요. 연대를 했는데도 뭐 도저히 이래 연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한다면은 이거는 뭐 이 연대할 그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그 호응과 안이 24, 21이면 45잖아요. 그 정도면 해볼만 한 거죠. 근데 그때보다도 그 양쪽의 지지가 더 내려갔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모멘텀을 잘 차지해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거연대라는 부분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예의주시를 해봐야 된다.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예. 저는 그리고 이 진보정당 측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1대1 대결 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5% 안팎의 지지율이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과 이 민주평화당, 정의당 부분들이 이렇게 선거연대를 옛날에 야당 시절에 야권연대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선거연대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호남에 민주평화당의 숨통을 터주는 뭐 한 지역을 갖다가 강력단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모두가 어째 말하면은 막판에 가지고는 1대1 승부의 그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네. 아까 그 보궐선거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좀 제일 관심 지역은 서울에서 이제 송파을하고 노원병 이렇게 좀 꼽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송파을은 이제 보수 후보 간의 또 이 경쟁이 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서 마침 또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송 앵커 출신의 남녀 대결, 그래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의 3파 정도도 이게 보수 성향 후보가 둘이라는 점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원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지역구였잖아요. 안 전 대표가 아주 그 놓치고 싶지 않은 이제 지역일 텐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전 구청장이 이제 출마를 했고 뛰어들었고,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우세 이런 뭐 예상을 하는 분위기고, 정작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뭐 뾰족한 카드가 과연 있을까 싶을 이런 이제 뭐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또 노원병을 놓치면은 어차피 뭐 자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이제 이어갈 인물을 찾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또 정치적 입지가 더 또 그만큼 좀 줄어드는 거에 하나 더 그런 요인도 추가되지 않겠나 또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합친대 위원장이 누가요? 이준석이가 바른미래당 그럴 거예요. 아직 그걸 거예요. 저는 안철수와 경쟁을 했는데 안철수 당의 후보가 이제 돼가지고 나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개헌 관련 얘기를 하죠. 개헌 20일, 21일, 22일에 3일간에 거쳐가지고 청와대 쪽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계속 뭐 발표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요하는 것이냐 지금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보자면은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헌이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뭐 어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까요?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타임이 늦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초의원 선거 중대 선거구제인데 예. 2인에서 3, 4인으로 많은 그 안들이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그 각 지방 의회들이 이렇게 그 소위라든지 본회의에서 사인을 다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죠. 예. 오늘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없앴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건 1, 2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야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자유한국당은 뭐 차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평상시에 그 이렇게 추천하는 거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행태를 갖다가 뭐 저는 자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하고는 전혀 이게 그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한계가 여전히 이렇게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임 있는 어떤 그 이 여당의 이라면은 해명이사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네,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뭐 첨언하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취했던 입장은 뭐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좀 이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지금 특히 그 서울시 의회까지도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돼버렸는데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이제 동반 당선을 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 이 정치 개혁의 어떤 대의 같은 거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그런 어떤 집권 여당의 이제 모습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실리적인 면을 따져보더라도 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인 선거구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같아가지고는 4명을 뽑으면은 한 두세 명 된다. 2명은 민주당이 되고 하나 정도 자유한국당 되고 1명 정도가 이제 다른 정당이 되고 이 정도 가능성이 좀 제일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실리적으로 따져도 민주당이 4인 선거구 도입해도 크게 뭐 미칠 것이 없는데 굳이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지키기에 같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거는 사실 뭐 서울시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은 역시 중앙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정도의 상당히 중요한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이 사안을 왜 이렇게 내버려 뒀는지 아니면 또 묵인하거나 방치를 했는지 좀 더 그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지방선거 관련 중간에 집어넣기로 하고요.